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30대 학부모가 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사의 목을 조르고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교사는 탄원서를 통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라며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50대 남편이 안방에 무단 침입해 방안을 뒤졌다는 이유로 아내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혼 소송 중 자신의 물건을 찾으려고 들어갔다가 법정에 서게 된 겁니다. 뷰티 관련 업체 임원이 회식 도중 여직원의 신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피해 여직원은 보호 조치는커녕 오히려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자, 박지훈 변호사님. 예.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비 오는 날. 아이, 그거 말고 뭐죠? 11월 9일 힌트. 11월 9일. 11월 영구. 빨간색. 뭐죠? 아, 죄송합니다. 너무 어려웠군요. 오늘이 소방관의 날. 아, 소방의 날. 소방의 날. 소방의 날. 소방의 날. 알고 있죠. 119. 알고 있죠. 예, 11월 알고 있죠. 9일. 예,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예, 119구나. 아, 제가 이제 이거 애드립을 치다 보니까 정말 답을 못 하셨어요. 자,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어제 개봉한 영화 앞서 광고로도 나갔는데 더 마블스 개봉하자마자 박스오피스 1위를 찍었답니다. 무엇보다 우리 배우 박서준 씨가 출연해서 더 관심이죠. 개봉 전부터 제일 관심은 과연 얼마나 나오느냐 분량이었죠. 한 영화 전문 유튜버가 실관람을 하면서 출연 시간을 재봤더니 2분 47초였다고 합니다. 더 마블스 감독은 JTBC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를 보고 너무 인상적이어서 캐스팅했다고 하던데 아쉽긴 해도요, 속편에선 주인공 시켜주겠죠. 자, 오늘 출연자 소개 올립니다. 예. 자, 오늘 소방의 날 맞춰서 빨간 옷 입고 나온 이자연 기자, 양지열 변호사, 오윤성 순천향대 교수, 박지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사건 반장 함께 즐겨보던 남편 전중호 씨가 지난 5일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 명복을 빌어주세요 하신 박춘자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자, 제주에서 혼자 아들 둘을 키우고 있는 싱글맘입니다. 꿈에서 양 반장님 봤어요 하신 김선영님, 아름이 아빠 이은성 씨가 우울증 때문에 요즘 많이 힘들어합니다. 제가 항상 옆에 있다는 거 잊지 말라고 해주세요 하신 이영아님, 사건 반장 보시면 우울증 해소에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10개월 된 우리 딸 연서 아빠 엄마가 많이 사랑해 하신 오세인 김세훈 부부님, 항상 밤늦게 퇴근하고 집에 와선 우리 시아 돌봐주는 신랑이 이준희 씨 사랑해 하신 손주연님, 미국 유타주 삽니다. 오는 19일 침례식을 치릅니다. 축하해 주세요 하신 선경 언더우드님, 자, 밀락동의 이양호님, 문정동의 이길은님, 택시기사 백승기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서반 뉴스의 6번. 예,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가보죠. 예, 달달한 프로포즈입니다. 자, 전청조 씨가 이 남현희 씨를 위해서 준비한 프로포즈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 화제더군요. 만나보시죠. 예, 현이야 안녕. 나름 머리 쥐었자면서 준비했어. 나는 좀 귀티나게 잘생겼고 돈도 많더라고. 나 괜찮지? 이 정도면 같이 살만하잖아. 너랑 못 헤어지겠더라. 평생 나 죽을 때까지 너랑 살아야겠더라고. 예, 아유 닭살. 자, 저랬던 두 사람이 어제는 경찰 대질 신문 받으면서 쳐다보니까 올바 껌바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일단 어제 한 유튜버가요, 전청조 씨가 남현희 씨에게 한 프로포즈 영상을 공개를 했는데, 뭐 이 정도면 같이 살만하지 않니? 너랑 못 헤어지겠다. 죽을 때까지 함께 살자. 뭐 이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프로포즈하면서 쓴 손편지랑 케이크, 또 아기 신발 사진도 함께 공개를 했는데, 그 편지에는 가족의 소중함을 안고 사랑하고 싶다라고 사랑을 표현을 했습니다. 또 케이크에는 그 임신한 줄 알았을 때 그 아이의 태명인 블랙젤리가 써져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영상이 공개된 어제 오전에 남현희 씨가 이 전 씨의 사기 행각 공범 의혹을 받고 경찰 출석해서 11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죠. 이날 전 씨와의 대질 신문이 있었습니다. 이 대질 신문에서 둘이 마주쳤을 때 전청조 씨는 남현희 씨를 째려봤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이에 남 씨가 전 씨에게 뭘 봐라면서 짜증을 냈다고 합니다. 이날 대질신문에는 남 씨랑 남 씨 법률 대리인 2명, 전 씨랑 전 씨의 법률 대리인 2명, 그리고 이들을 고소한 그 남현희 펜싱 아카데미 학부모 1명 등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뭘 봐, 껌 봐. 뭘 봐? 껌 봐. 예. 뭐 저기서는 껌 봐 얘기는 안 했지만 뭐 아주 유명한
이자연 기자는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죠. 전혀 모르겠죠. 예. 옛날적인 어떤 그 유행했던 얘기인데 일단 양측의 감정 싸움이 좀 극해졌던 것 같아요. 변호인들이 이제 왔었는데 변호인 간에도 좀 대립이 됐던 모양이 좀 있습니다. 특히 남현희 씨 측 대리인 변호인이 이 전 씨 측한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조서 끝날 무렵에 열람할 그 무렵에 이 변호사의 전청조의 변호사의 노트북 같은 거 사용하는 것을 봤다. 뭔가 증거 인멸하거나 범죄 수익 은닉하는 거 쓰려고 친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했고요. 예. 반대로 전청조 같은 경우 그런 거 아니다. 이거 원래 뭐 범죄 수익이나 이거 얘기한 게 아니고 조사가 늦어져 가지고 접견 시간이 없어서 메모 답변 정도 했고 이거는 악의적인 명예훼손이다라고 하면서 두 사람도 뭘 봐 이렇게 다투지만 변호인들도 상당히 지금 대립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허허, 감정 싸움이 아주 크게 달해지고 있군요.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경찰서 단골입니다. 자, 사방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자, 오토바이 타고 등장하는 저 두 사람 주목해 주세요. 자, 옆에 있던 오토바이 살피더니 갑자기 부릉부릉 슬금슬금 뒤로 빼더니 자, 후진을 하더니 그대로 부릉 하고 타고 갑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잠시 후에 다시 컴백을 합니다. 갑자기 정신 차린 걸까요? 노. 훔친 오토바이에 자동차 키가 있었던 거 훔칠 바에는 스쿠터보다 차가 낫지 하면서 뾱뾱 눌러보더니 도둑놈들 저렇게 결국 그 차를 훔쳐갑니다. 진짜 스쿠터 훔치는 걸로는 간에 기별도 안 가는지 기어이 범죄 현장에 다시 돌아와서 차를 훔쳐 세상에 간이 크다 못해서 배 밖으로 나왔어요. 아주 그냥. 네, 저게 지난달 27일 밤 11시 50분인데 경기 의정부에서 두 남성이 이 제보자의 스쿠터와 또 차량을 훔쳐갔습니다. 이 스쿠터에 열쇠를 넣어두고 다녔는데 두 남성이 오토바이 타고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들어와서 주차돼 있던 이 스쿠터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그 스쿠터 열쇠만 있었던 게 아니라 차키도 넣어놨던 겁니다. 아이고야. 이들은 수십 분 지나서 다시 돌아와서요. 28일 새벽에 차까지 훔쳐갔습니다. 아마 가다가 안에 있던 이 차 열쇠를 발견했던 거겠죠. 아침에 제보자가 휴대전화 확인해 보니까 이 새벽에 차량에 도난 경보가 2건 작동됐다. 이 알림 문자가 2개 와 있었던 겁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면서 가보니까 정말 없어졌었던 거죠. 아이고야.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일단 스쿠터는 멀지 않은 곳에서 찾았습니다. 그리고 위치 추적을 통해서 이 차량도 이 파손된 상태로 있었다고 하는데 남양주에서 찾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범인들 자기들이 훔친 차량이 또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지난달 29일 새벽에 다시 와서는 스쿠터를 다시 또 훔쳐갔다고 합니다. 세상에. 다시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이번엔 이미 범인들 검거됐습니다라는 소식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아유, 교수님, 애들이 세상 무서운 줄을 몰라요. 지금 이제 잡힌 저 사람들의 연령이 15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촉법 소년은 아니고 그 위쪽에 있는 그 범죄 소년 그 영역인데요. 일당은 총 5명이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경찰에 근거가 된 것은 차량 트리로 지갑을 훔치고 그리고 거기서 카드를 사용을 하다가 경찰에 아이고. 근거가 된 건데 이제 카드 절도 피해자가 거기 가서 보니까 실제 이제 저쪽은 지역이 이제 남양주 지역인데 그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데 거기 번호판에 지역이 찍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다른 지역이 찍혀 있어 가지고 경찰에게 저거 한번 확인을 해봐라라고 했더니 그게 바로 절도품이었죠. 그래서 제보자가 며칠 뒤에 다시 이제 파출소에 갔더니 범인들이 파출소에 잡혀오면서도 저 단골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갖다가 했다는 거죠. 교수님, 잠시만요. 아유, 또 왔습니다. 저 단골 왔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15살짜리들이.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면 한 달 전에도 차량 절도로 잡힌 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보자는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이번에 이 그 사항을 갖다가 제보를 하게 됐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이 15세 소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까지 이것을 두고 봐야 되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941생이 이런 것이구나. 자, 도로 위에서 벌어진 아찔한 상황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앞차 주목하세요. 잘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차에서 무언가가 휘우휘우휘우휘우휘우 꽝! 세상에 꽝!
앞유리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뭐가 날라온 걸까요? 저게 그 앞 차량 지붕에 설치돼 있던 태양광 패널이었습니다. 지난 7일 아침 7시 35분이었는데요. 고속도로 달리던 중에 그 앞 차량 지붕에 있던 태양광 패널이 떨어져서 뒷차인 블박차에 날아왔던 겁니다. 앞유리가 심하게 파손이 됐고요. 앞차는 이 사실을 모르는 건지 그대로 가버렸다고 합니다. 아이고, 자, 또 다른 영상 만나보시죠. 자, 진출로를 나가려는 불박차. 그런데 저 앞에 트럭! 아우, 세상에. 자, 분리대를 광 들이받고 이 차가 오른쪽으로 핸들을 확 꺾어가지고 겨우 불박차는 빠져나갔습니다. 아, 박 변호사님, 왠지 저 트럭 졸음운전 같은 느낌적인 느낌? 트럭이 졸음운전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이 진출입로에서 지금 잘못하면서 앞으로 가면서 그냥 박는 모습인데 정말 구사일생으로 블랙박스 차량은 피해 갑니다. 근데 사실은 조금만 늦었거나 조금만 빨랐거나 하면 큰 사고가 났겠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보이는데 어쨌든 간에 졸음운전이 의심된다라고 하고 있고 뭐 어느 정도 사고가 났는지 또 어떤 뭐 피해가 입었는지 그 부분은 확인 안 되고 있는데 블랙박스 차량은 잘 피해갔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민폐 좀 적당히입니다. 자,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사진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황당한 사진 이어서 만나보시죠. 아파트 주차장의 한 외제차. 그런데 그 앞에만 주차금지 표지판이 하나도 아닌 2개씩. 어디 싸구려 국산차를 내 앞에 들이밀어? 라고 하듯이 심지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표지판까지 갖다가 저렇게 떡. 자, 또 다른 사진 이어가보죠. 예. 자, 주차 금지 구역에 주차해서 딱지를 무려 3개 받은 저 차. 그런데 앞 유리에 무언가가 적혀 있습니다. 어떤 자식이 딱지를 자꾸 붙여 이거 짜증나게 라고 하셨어요. 자, 첫 번째 가보겠습니다. 솔직히 이중주차 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주차면이 없으니까 하는 거죠. 근데 왜 남들 다 하는 걸 자기만 안 하려고 해요? 그러게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한데 저희가 대전 중구의 한 아파트라고 합니다. 여기 근데 주차난 시달리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들 이중주차를 한답니다. 제가 사는 곳도 그래요. 근데 저렇게 딱 앞에 내 차 앞에는 이중주차하면 안 돼라고 장애인 표지판은 어디서 구입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렇게 막아놓고 혹시라도 그래도 누군가 실수라도 이중주차하면 그렇게 또 욕설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차량 주차한 사람에게만 욕설하는 게 아니라 경비원한테 그거 왜 못 막았어? 막 하면서 막 소리를 하도 질러서 아이고. 거의 뭐 주변에서 포기를 했답니다. 아, 이래. 자, 두 번째 가볼게요. 저건 진짜 보여주세요. 덮고 가죠. 예. 자, 박 변호사님. 네. 아, 왜 저러고 살아 진짜 좀 떼지 좀. 저 주차 공간이 아닌 곳에 상습적으로 주차하는 이웃 차량한테 좀 메시지를 남긴 건데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좀 짜증난다고 이렇게 글을 남겼고요. 차량에는 이제 보니까 주차 금지 딱지가 3개에 붙여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저 딱지 붙임을 당해본 분들 알겠지만 잘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 아주 온수, 아주 급한 온수로 아주 조심조심 해야 되는데 저렇게 3장 띄는 거 진짜 힘들 거거든요. 저러다가 5장, 6장 될 수도 있고 큰일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아, 딸과 사위가 야속합니다. 아, 제가 오늘 새벽에 받아본 이메일인데요. 우리 가족분께서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답니다. 네, 일단 이기적인 딸과 사위 때문에 속상하다는 60대 여성의 사연입니다. 사연자는 40대에 이혼을 했고요. 20년 동안 딸을 혼자서 키우면서 식당부터 요양보호사까지 다양한 일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몇 년 전에 딸이 결혼을 했고요. 아이까지 출산을 했습니다. 그렇게 딸 산후조리를 도와주기로 했는데 딸이랑 쌍둥이뿐만이 아니라 사위까지 아예 다 집으로 들어와서 사연자 집으로 들어와서 딸과 아이. 예, 딸과 아이까지 이 사연자 집으로 다 들어와서 지내게 됐다고 합니다. 이 사연자도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지만요. 이 딸 부부 뒤치다거리 다 해주고 산후조리까지 모두 도맡아 해줬고요. 힘들었지만 행복해하는 모습 보면서 만족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아예 딸 가족이 사연자 집에 들어와서 살게 됐습니다. 사연자는 딸 부부한테 큰 방까지 내줬고 생활비로 매달 100만 원씩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추석에 일이 터졌습니다. 사연자가 쌍둥이 아이들한테 추석 용돈을 줬는데요. 정작 딸 부부는 사연자에게 용돈을 주지 않았던 겁니다. 사연자가 엄마 용돈은 없냐, 돈이 아쉬워서 하는 소리가 아니다, 이 딸 성이 아니냐 이렇게 물었더니 딸이 갑자기 그거 주는 사람 마음 아니냐면서 화를 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위까지 합세해서요. 저희가 뭘 잘못했냐고 고함을 쳤다고 하고요. 사연자는 너무 서러워서 방에 혼자 들어가서 눈물을 훔쳤다고 합니다. 아이고야. 그렇게 울고 있는데 바깥에서는 딸이랑 사위 웃음소리가 들려와서 더 서러웠다고 합니다.
딸 부부 집에 들여서 챙기고 도와줬는데 이런 취급받으니까 서럽다면서 추석 용돈 요구했더니 버럭 화낸 딸 부부, 서운한 감정 드는 게 맞는 건지 물어보고 싶다면서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반장 독립 채널에서 8천여 분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딸입니다. 어머머머머머머머, 진짜 엄마 돈 몇 푼 갖고 1억이야? 지나간 사람 붙잡고 물어봐. 자식한테 대놓고 용돈 달라는 부모가 어딨어 세상에. 그런 말 들으면 주고 싶다가도 기분 싹 사라져 진짜. 그리고 내가 엄마 집에 공짜로 있어? 한 달에 100만 원씩 주잖아.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지열 씨 앞에서 꼭 그렇게 말을 해야겠어? 사위 앞에서 모냥 빠지게 말이야. 아유 정말 동그라미. 자, 계속 들어보세요. 다음 엄마입니다. 야, 인정머리 없는 년아, 저 좀 잡아주세요. 야, 인정머리 없는 년아, 내 집에서 늘 신랑놈 데리고 썩거져. 이 배은망덕한 것. 애미를 무슨 돈에 환장한 사람으로 하니? 내가 아무렴 그깟 돈 몇 푼 구해서 너한테 손 벌린 줄 알아? 단 10만 원이라도 주면서 엄마 이거 추석 용돈 나도 그 기분 좀 만끽해 보려고 했다. 왜? 아이고, 딸년이 이 모양이면 사이놈이라도 제정신이어야 되는데 한숨 더 뜨거웠잖네. 당장 나가 이것들아, X. 그렇습니다. 박 변호사님. 돈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오. 모든 사람은 돈을 좋아합니다. 뭐 물론 공무원들이 돈을 좋아하거나 이랬을 때는 큰일 나겠지만 가족끼리 이렇게 필요할 때는 반드시 물질적으로 그 마음을 표현을 해야 되고 어머니께서 이 정도 했을 때 그때가 늦었지만 줘야 될 시점이었거든요. 안 되면 계좌이체라도 띵동 이런 느낌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사실 이거는 너무 잘못한 것 같아요. 같이 살고 뭐 따로 살고 다 떠나가지고 예. 어머니 마음에 큰 상처를 줬습니다. 그거는 딸도 그렇고요, 사이도 그렇고요. 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자, 교수님. 이분의 제보가 정확하다라고 하는 그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면 뭐 용돈을 달라라고 하는 얘기를 갖다가 뭐 하는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도 있는데 자관 이분은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딸이 화를 내고 사이도 고함을 치고 안에서 본인이 속이 상해서 우는데 바깥에서 웃었다. 이 잘 이해하기 힘듭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그러니까 서운한 감정이 드는 것은 그건 당연한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라도 이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늦었다고 생각할 때 가장 빠를 때인데 현실을 정확하게 자각을 하시고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나가야 될지 그 방향성을 좀 결정을 해야 될 그 시기가 온 것이 아닌가. 오히려 저런 것이 그냥 아주 없는 것보다는 이 정도 선에서 그걸 갖다가 아는 것도 좀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자, 양 변호사님. 네, 저 앞서 두 분 말씀 다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두 분이 좋은 말씀 주셨으니까 그냥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따님이 한 달에 100만 원 주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아이가 올해 봄에 태어났으면 아직 돌도 안 지난 아이입니다. 맞습니다. 그런 어린아이 입주 도우미 쓰시려면요. 그 돈의 3~4배는 주셔야 됩니다. 요즘 막말로. 거기에 지금 4인 가족이 그 집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임차료는 어떻게 떼죠? 그럼 100만 원은 턱도 없어요. 100만 원 주면 100만 원이에요. 적어야 4~4배는 정말 줘야지 저 정도를 아마 수도권이라면 꾸릴 수 있을 거거든요. 그냥 계산서를 끊어주세요, 아예. 아, 진짜. 자, 이 기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혹시 동그라미 있으신가요? 찾아보기가 좀 어렵긴 합니다. 여러 의견 주시고 계신데요. 일단 꾸미님, 당장 내보내세요. 따로 살아야 엄마 귀한 줄 압니다 하셨고요. 조사님, 딸이 엄마 무시하니까 사위까지 장모를 무시하는 게 딸이 나쁘네요 하셨습니다. 안나킴님, 고구마 2,000개, 2만 개 먹은 것 같아요. 신비주의 남쌤님, 말이라도 예쁘게 하면 몰라. 주고 안 주고 문제가 아니라요.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자, 어르신이 말이죠. 이 새벽에 저희한테 메일 너무 괘씸하고 너무 원통하다면서. 그래서 제가 그 답장을 드렸어요. 어르신 제가 욕 좀 해도 되겠습니까? 했더니 얼마든지 하세요 하시더라고요. 오죽하셨으면. 자, 사건반장 제보 메일과 카카오톡 사건반장 제보 채널에서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사연과 제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천 서구 아라동 사시는 박정수님 보고 계신가요? 내일 아내 유송민님이 출산을 앞두고 있다고요. 지금 얼마나 긴장되시겠어요. 자, 2년 전 사건반장과 아내를 거의 비슷한 시기에 만난 뒤로 두 분의 저녁 시간은 언제나 사반과 함께였다고 하십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방송 보고 있을 아내를 위해 10개월 동안 너무너무 고생했고 사랑하고 내일 마지막까지 힘내라고 전해달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내일 진통 없이 쑥 순산하실 거라 믿습니다. 콘드로이친 이젠 검증이 필요하겠죠. 어떤 콘드로이친인지, 충분히 콘드로이친을 담았는지. 기능성은? 그건 기본 아닌가? 관절이 기억할 만하네. 이름값이란 이런 것. 관절엔 콘드로이친 1200. 나를 말하다.
전 버튼 하나로 되는 게 좋더라고요. 나르왈 프레오 엑솔트라. 쉽게 사는 게 편하게 사는 거죠. 나르왈. 30대 학부모가 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사의 목을 조르고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교사는 탄원서를 통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라며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대체 교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알아봅니다. 자, 오랜만에 교권 관련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2월 학폭 신고를 당한 초등학교 5학년 부모가 수업 중인 교사를 폭행한 사건 전해드렸었는데 당시 피해 교사분의 또 다른 충격적인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자, 사건의 발단을 좀 짚어보죠. 네, 일단 사건 발단이 된 이 가해 학생이 친구들뿐만이 아니라 선생님들까지 괴롭혔다, 이런 제보였습니다. 이 가해 학생이 과거부터 평소 행실이 안 좋았다는 진술이 쏟아졌다는 건데, 먼저 이 학생이 2학년이었을 때 담임 선생님의 진술입니다. 이 가해 학생이 당시에도 여러 명의 친구들을 때렸고 선생님에게도 손가락 욕설을 하고 또 욕설까지 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선생님이 이 학생 자리를 아예 맨 앞쪽으로 따로 떼놨다고 하는데, 그랬더니 가해 학생 어머니가 이때도 역시나 수업 중에 찾아왔습니다. 당장 우리의 제자리로 돌려보내라면서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3학년 때 담임의 진술서입니다. 그 아이를 맡았던 2019년 24여 년간의 교직 생활 중에 가장 힘든 한 해였습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아이의 행동 때문에 학부모 상담을 하게 됐는데, 이때도 학부모는 우리 애가 다 이유가 있어서 욕을 한 거다. 너 같은 게 무슨 교사냐, 쓰레기다 라면서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역시나 해당 사건으로 인해서 그 도서관 사서, 보건교사 등도 비슷한 진술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시한폭탄 아이, 또 그에 걸맞는 학부모. 자, 그런데 결국 초등학교 5학년 때 문제의 그 사건이 팡 터졌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가 2년 전 2021년 이맘때였다고 합니다. 그 가해 학생이 5학년이었는데 키가 160cm에 체중이 70에서 80kg까지 나갔다라고요. 몸무게가 저보다 더 나가는 거예요. 와. 근데 그런 5학년짜리 친구가 다른 친구들을 거의 매다 꽂다시피 그렇게 했답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었잖아요. 더더군다나 그때 당시에는 그 반의 담임 선생님은 이 학부모하고 학생 때문에 병가를 냈고 제보를 하신 분은 옆반 선생님이었대요. 그래서 이 사안이 굉장히 심각해져서 여태까지 간 것도 좀 신기하긴 한데,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식으로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전체 학생 중에 절반 가까이였대요. 5학년에. 그래서 심지어 학생들이 맞아서 좀 문제가 심각하다고 교장 선생님한테까지 찾아갈 정도의 상황이었고, 결국 학폭위가 열리게 됐다라고 하는데, 학폭위를 열게 됐다라고 통보한 당일 이 학생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교실로. 예. 어떤 놈이 신고했어? 이런 거였겠죠. 수업 중에 그 학부모 교실로 습격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 상황이 고스란히 녹음이 됐어요. 들어보시죠. 박 변호사님. 자, 수업 중인 상황에 이제 가해 학부모가 지금 왔었는데, 특히 지인 남녀 두 사람을 대동해서 왔던 상황입니다. 저 성인이 상황이. 셋이 왔군요. 성인 세 명이 왔죠. 엄마랑 지인 2명하고 같이 와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신고한 애 누구냐라고 하면서 교사 자질 없다라고 욕설을 했고요. 나중에 목 조르고 폭행도 지금 했습니다. 이 상황에 오늘 잘 걸렸어, 너 오늘 이런 얘기도 했는데, 기억 좀 들렸을 거예요. 녹취록 들어보면 선생님, 반에 애들이 있다, 좀 하지 말아 달라 요청을 하고, 애들아 좀 잠깐만 그 얘기하는데, 이 녹취록 들어보면 학부모는 너희 반 애보다 우리가 더 소중하다 이런 말도 했다고 내 합니다. 새끼가 제일 소중해. 제일 소중해.
그리고 그 와중에 그 두 명은 뭐 중재하지도 않고 오히려 아마 거들었던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이 가해 학부모 결국 상해 등의 혐의로 법정에 섰는데요. 하지만 반성의 태도 없었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내 전남편 조폭이야.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자, 역시 이 선생님의 얘기, 피해 선생님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증인으로 갔을 때 갑자기 이제 전 남편이 조폭이어서 우리 아이를 폭력적인 아이로 몰고 간 거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 재판에서는 전 남편이 으로 실형을 살고 있는 걸 알고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장 조폭 사건 하니까 실제로 막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뭐 거기서 뭐 칼부림이 났고 저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이제 겁이 난 거죠. 여기서 이제 멈추라는 시그널인가? 실제로 법정에 검사님이 증언을 나오라고 했을 때 안 나온 친구들도 있고요. 자, 내 남편이 조폭이야도 아니고 내 전 남편이 조폭이야. 자, 그리고 또 더 황당한 거는 보통 이럴 땐 뭐 우리 신랑 뭐 경찰이야, 검사야 이런 건데 조폭이 자랑이냐? 네, 그러면서 징역 살았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그러니까. 건데 이 선생님이 재판에서 증언하던 당시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가해자 측 변호인이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혹시 이 가해자의 전 남편이 조폭이어서 이 아이를 폭력적인 아이로 몰고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죠. 선생님은 전혀 몰랐던 사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고요. 그 이후에도 가해자의 변호인이 전 남편이 혹시 어떤 사건으로 실형 살고 있는지 아느냐 이런 식으로 또다시 얘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결국 그 사건을 검색을 해봤는데 관련 기사가 너무 많이 나왔다고 하고요. 오. 선생님도 반 학생들도 이 사건을 알고 혹시라도 보복당할까 봐 너무 두려웠다고 합니다. 거짓말은 아니었군요. 예, 실제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 선생님이랑 학생들이 그래서 실제로 신변보호 요청도 했습니다. 아유. 그리고 일부 학생들이 증언을 거부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자, 일단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데 선생님은 이 피해 선생님 또 다른 황당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지금 선생님은 사건 이후 교단에 서지 못한 채 매일 진짜 정신과 치료받고 이렇게 괴로움 속에 사시는데 그 전 남편을 조폭으로 둔 그분은 지금 어떻게 사십니까? 그렇게 괴로운 삶을 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가해자인 학부모는 나 임신 6주야라는 얘기를 했답니다. 아, 진짜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결혼을 다시 했는지 어쩌는지까지는 잘 모르겠다는데 그것도 어디서 그 얘기를 했냐면 재판을 하고 있는 가운데 마지막 공판 자리에서 이 아마도 판사가 피고인에게 최후 진술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할 얘기 있으면 하십시오 했더니 일어서서 한다는 얘기가 저 선생님만 힘든 게 아니라 나도 지금 임신 중이니까 판결에 고려해 달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피해를 호소한 선생님은 2년 동안 학교도 못 가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임신 6주라고 고려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요. 그 전에 그러면 내가 정말 잘못했는데 임신 6주입니다라는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나는 잘못한 거 없다. 그리고 임신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진짜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정말 사과를 하고 반성하면서 임신을 했다면 뭐 그래 이럴 수 있는데 말이죠. 박 변호사님. 자, 근데 뭐 우리 진상 학부모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고 우리 사건 방식 소개를 많이 했었는데 그 공식 그대로 갑니다. 이 학부모가 또 선생님을 또 고소하는 일이 생깁니다. 왜요? 고소 방식은 우리 아이 아동 학대했다라고 신고했고 우리가 괴롭혔다. 또 학교 방문한 나를 선생님이 폭행했다. 폭행 신고를 했습니다. 아마 그래서 선생님께서 아마 다른 학생들 진술서 같은 거 받았던 걸로 보이는데 진술서에 따르면 대답을 유도했다고 그래요. 전화를 걸어가지고 너 혹시 선생님한테 뭐 이런 얘기 하라고 들은 적 없니? 이렇게 계속 강요를 하고 8통의 전화가 왔다는 사실도 확인했고요. 급기야의 선생님 얘기에 따르면 어떤 다른 아이는 너 혹시 대답 좀 잘하면 내가 피규어 선물 주겠다라고 학부모가 아이를 좀 유혹했던 말까지 했던 이 진술서까지 있어가지고 법정에 이런 것들도 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해 학부모가 이 피해 선생님을 아동 학대로 엮으려고 반 아이들한테 야 너 그 선생님이 시킨 거지 그 사람이 시킨 거지 막 이렇게 몰아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하하.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아이들이 실제 쓴 그리고 같은 반에 이 현장에 있었던 아이들의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쓴 진술서 같은 것도 제가 읽어봤는데
아, 정말 아이들이 어떤 아이는 그랬대요. 잠시만요. 선생님의 목을 조르고 밀치고 그래서 제가 그걸 휴대폰으로 찍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너무 무섭고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꺼내는 것조차 깜빡했어요. 자, 교수님 일단 이 피해 선생님은 폭행, 아동학대 모두 무혐의 뭐 당연하죠. 자, 그런데 엄벌 탄원서를 내셨어요, 이 선생님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제 무혐의로 나왔는데요. 그냥 무혐의로 나온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경찰 단계에서 뭐 이제 불송치 결정이 났으면 그것은 이제 이의 신청해서 또다시 이제 검찰로 문제를 제기하고 뭐 검찰에서 이제 불기소 결정이 났겠죠. 그래서 또 검찰 항고를 해가지고 또 검찰 이제 고등검찰청까지 갔다가 거기서 다시 이제 고등법원으로 가가지고 재정 신청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 과정이 괴로웠겠습니까? 그 선생님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그 가끔씩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끝까지 그 자기가 그렇게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상대를 갖다 괴롭히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이 선생님 같은 경우는 교단에도 지금 들어가지 못하고 이 정신적인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병원을 전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가해 학부모 같은 경우는 현재 상해 그리고 공무집행 방해, 모욕 그리고 아동학대 등 총 5가지 혐의가 그 병합이 됐고요. 검찰은 이 최근 이 가해 학부모에 대해서 징역 2년을 구형을 했다라고 하는데 뭐 끝까지 자기 자신이 잘못한 거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판부에서 좀 이 사람의 행동에 걸맞는 그런 그 선고를 좀 이렇게 우리 일반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지금 이 사건 지금 전해드리는 내내 우리 전 남편 조폭이야 이게 계속 귓가에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그게 자랑이세요? 첫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3월의 어느 날 새벽 고요한 전남 순천의 한 가정집. 안방에서는 안주인인 50대 여성이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남성이 안방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뭔가를 찾는 듯 덜그럭거리며 방 안 곳곳을 뒤지기 시작했는데요. 결국 잠에서 깬 50대 여성, 남성을 보자마자 비명을 질렀습니다. 여성의 비명에 결국 방에서 쫓겨난 남성. 과연 그의 정체는 누구였던 걸까요? 누구였어요? 이 여성의 50대 남편이었습니다. 일단 이 사건이 지난 2021년 3월 19일 새벽 2시에 있었던 일인데 전남 순천의 가정집 2층에 안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여성이 잠을 자고 있는데 남편이 그 사이에 몰래 안방에 들어옵니다. 이 자신의 차 열쇠 그리고 통장을 찾는다면서 이렇게 저렇게 소음을 내기 시작을 했고요. 그 소리 때문에 여성이 잠에서 깼습니다. 그 여성은 그대로 비명을 질렀고 남성은 그대로 방에서 나가서 도망을 쳤습니다. 이 여성이 남편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놀란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여성이 남편과 별거 중인 상태였고요. 독립적인 생활을 하던 중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뒤에 여성은 이 남편이 몰래 침입을 했다면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아니 뭐 아무리 이혼이고 뭐고 해도 고소까지 예. 참 감정이 시다르면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이혼 소송 중이었고요. 이혼 소송 중이었는데 어떻게 된 거냐면 사건이 있기 전날 여성이 남성이 살고 있는 곳에 가서 차량 키를 가져가 버렸답니다. 가져갔으니까 남자는 그 다음날 이제 내 차 키를 가져야겠다, 열쇠를 가져가야겠다라고 해서 들어갔던 거였고. 가져갔으니까. 찾아가야죠. 예, 찾아가겠다. 그래서 남편은 내 아내가 내 차 키를 먼저 가져갔다라고 신고를 하고 아내는 그렇게 한 이유가 남편이 내 가방을 가져갔다 이렇게 서로 신고를 했는데 이혼 소송 중이어도 여전히 부부잖아요. 그러니까 부부끼리는 사실 절도죄는 처벌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넘어갔는데 거기서 그친 게 아니라 아내가 내가 쓰는 방에 혼자 쓰는 방인데 여기 들어왔으니까 이건 주거 침입이다라고 고소를 또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남편은 아니 그 안방 나도 같이 쓰는 방이고 그 내 물건 찾으러 간 거니까 이게 어떻게 불법이냐라고 맞섰던 겁니다. 박 변호사님 무슨 얘기예요 이게? 자, 이 말을 좀 하자면 이 두 부부 1995년도에 결혼을 했는데요. 슬하에 2명의 자녀도 있었고요. 좀 갈등이 계속 있었어요. 결혼 생활 중에. 그래서 2020년 10월에 이 여성이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2021년 2월쯤에 남편
다른 아파트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물건은 이 여성의 집에 있었고요. 별거 이외에도 1층에 이제 운영하는 식당을 같이 일하기도 하고 같이 뭐 좀 잠도 자고 2층 집에 1층을 예, 식당으로 식당을 하는데 거기서 운영하는데 같이 일을 했다. 식사도 같이 하고 1층에서 뭐 잠도 자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이제 이 좀 공유하는 부분이 있었고 이 판결문에 따르면 지금 남편 짐은 모두 챙겨가 나간 시기가 사건 발생 뒤인 2021년 3월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두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안방 침입은 유죄냐 무죄냐? 하하, 양 변호사님. 일단 저는 사실 검찰에서 이거를 꼭 기소해야 됐을까 싶긴 합니다만 어쨌든 검찰에서는 이걸 방실수색죄를 적용을 해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실 이 주거 침입은 많이 들어보셨을 예, 텐데 방실수색은 좀 낯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주거 침입 안에 사실 주거하고 방실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주거 침입, 방실 침입죄가 있습니다. 근데 방실수색죄는 뭐냐면 한 발짝 더 들어가서 일단 들어가기만 한 게 아니라 들어가서 뒤진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가중처벌하고 이거는 벌금형도 없고 징역형만 최소한 징역형에 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심에서는 이게 두 사람이 떨어져 살았던 거고 안방을 이 아내가 쓰고 있었기 때문에 이 주거침입, 방실침입 이런 종류의 죄는 절도죄와 달리 친족간이라고 해서 용서하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집행유예로 유죄를 선고를 했어요, 1심에서. 아, 교수님. 아무리 뭐 이혼 소송 중이고 해도 아니 일단 법적으로는 아직 부부잖아요. 그냥 안방에 들어 별거 중이라고 해도 일단 안방에 가서 내 키 어디 자동차 키 어디 있어 하면서 이렇게 좀 본 게 이게 이거 모르겠는데요, 저는. 글쎄요, 이 정도면 왼수죠. 부부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갖다가 고소까지 하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물론 뭐 서로 간에 있어서 감정이 쌓여서 정말 그 조그만 것이라도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고소를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좀 뭔가 어려움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생각에서 저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 경찰에서 이런 것까지 다 해가지고 검찰, 경찰에서 수사하는 게 너무 이제 힘들 겁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95년도에 결혼을 했다라고 하니까 지금 자식들도 있고 하니까 이 자식이 있는 부모로서는 참 이게 자식들 보기에도 엄마 아버지가 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이 꼭 그 어른스럽지 않다라고 이게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서로 이혼을 하시더라도 좀 쿨하게 헤어지시는 게 좀 좋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해서 고소를 하고 방실 침입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의 그 입에 오르내리는 거 정도 이상 이하도 아니고 본인들은 둘 다 제가 봤을 때는 둘 다 똑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양 변호사님께 마지막에 여쭐게요. 박 변호사님. 예. 일단 2심까지 갔잖아요. 네, 2심까지 가게 됐습니다. 기소도 했고 1심에선 집행유예. 자, 2심 가서는 결국 무죄가 선고가 되는데요. 아, 진짜? 자, 이 같이 하나의 방입니다. 하나의 우리 방실이라고 법적으로 많이 표현하는데 하나의 방실을 여러 명이 쓰고 있다면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다 보는 게 맞다라고 이 판결문 이 재판부에서는 그렇게 봤고요. 특히 25년 이상 두 사람이 같이 거주를 했습니다. 함께 형성한 공동생활. 완전히 해소하기 힘들고 이런 어떤 방실 또 주거지 같은 경우는 공동 점유하고 있다는 게 맞기 때문에 앞으로 이거는 나중에 소송하면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거지 여기 들어갔다 해가지고 방실 수색죄라든지 주거 침입죄라든지 성립할 수 없다라는 게 항소심의 의견이었습니다. 양 변호사님은 1심 재판부, 2심 재판부 누구의 판단이 좀 더 그래도 맞다고 보세요? 저는 항소심 재판부가 맞다고 보고요. 검찰에서 기소도 좀 무리했다고 보이고요. 이게 이제 검사분들도 이 이혼 소송 과정 중에서 사실은 불가피하게 웬만하면 사실 떠나야 돼요. 아니 이혼 소장이 어느 날 갑자기 같이 살고 있는데 저 옆방에서 소장이 법원을 거쳐서 날라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별의별 일이 다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일들이 근데 가끔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그거를 한쪽을 덜컥 이게 잡아가지고 한쪽만 재판에 넘겨버리면 이 이혼 소송 자체가 틀어질 수도 있고 부부 사이를 더 험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애초에 검사의 기소 자체부터 좀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참 오 교수님 말씀처럼 두 분 다 조금 안타깝습니다. 일단 이렇게 정리하고요. 세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뷰티 관련 업체 임원이 회식 도중 여직원의 신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피해 여직원은 보호 조치는커녕 오히려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봅니다. 자, 이번 사건은 한 신문에서 단독으로 난 기사인데 저희가 피해자와 접촉을 했습니다. 연락이 됐어요. 내 이야기가 공론화돼서 이런 일이 방관되는 사회 분위기가 안 됐으면 좋겠다 하셨는데, 자, 회식 자리에서 벌어진 일이죠. 네, 지난 5월 2일이었고요. 서울 강남에 본사를 둔 한 뷰티 업체가 회식을 했습니다. 계약 성사를 축하하는 자리였다고 하는데 여기서 1차를 한 뒤에 2차로 다른 식당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여기에 20대 여직원 그리고 50대 남성 이사를 비롯해서 8명이 함께하게 됐습니다. 이 여직원이랑 이사는요, 1, 2회 정도, 한두 번 정도 서류 제출 같은 이런 업무 지시만 있었을 뿐이지 사적인 대화는 전혀 없었던 사이였습니다. 이 여직원과 이사는 처음에는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었는데 이사가 이후에 옆자리로 옮겨 앉으라고 합니다. 그러더니 여직원이 잠깐 휴대전화 보고 있던 사이에 지금 영상이 나가고 있는데요. 임원 손이 여직원 쪽으로 향하더니 가슴에 닿았다는 겁니다. 그 순간 여직원이 움찔하면서 반사적으로 방어적인 자세를 취했는데 임원이 여직원의 한 손을 아예 잡아 끌어서 움켜쥐기까지 했습니다. 자, 처음에는 술에 취했고 그냥 실수였겠지 했는데 그 이후에 보여지는 행동을 보니까 이건 작정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드셨다는 거죠. 피해자분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일단 회식 분위기를 망치기 싫어서 저는 그냥 티를 최대한 안 내려고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냥 조심스럽게 자리만 벌렸어요. 근데 이제 제가 좀 거리를 두니까 허리를 잡고 끌어당기면 저한테 일로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점점 수위가 높아지시더니 이제 제 허벅지 위에 손을 올리시면서 계속 손을 잡아달라고. 저는 그때부터 이렇게 손에 뿌리치면서 맞은편에 앉으신 직원분들한테 계속 많이 취하신 것 같다. 도움의 요청을 계속 보냈어요. 자, 일로 와. 내 손 좀 잡어. 딸 같아서 그러는 거 아니야, 교수님? 뭐 딸이고 아들이고 또 뭐 아빠 뻘이고 오빠 뻘이고 이게 상관없이 잡초같이 뽑아도 저런 일들은 계속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넘어갔을 때요. 이 이사라고 하는 사람이 잔을 들길래 맞잔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 스스로가 이 평범한 행동, 잔을 드니까 맞잔을 한 거죠. 근데 그 행동을 갖다 주관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나중에 기회되고 속삭입니다. 왜 짠했어? 짠하자고 했으니까 짠을 한 거죠. 그때부터 이제 좀 약간 여자 직원이 약간 이제 거리를 갖다 벌리니까 또다시 귓속말로 이리 와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귓속말 되게 좋아하는데 저 집에 가서 아내한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 만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허벅지 위에 손을 갖다 올려가지고 자기 손 잡아달라고 하는 이 제스처도 쓰고 결국 이제 이 여성이 이 이사님이 많이 취하신 것 같다. 사실 이사님이니까 저 정도지 안 그러면 바로 신고했겠죠. 그래서 이제 옆에 있던 그 직원들에게 도움을 요청을 했는데 한 직원이 택시 타시고 이제 귀가하시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니야 나 더 먹고 갈 거야 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 직원 혼자만 그 회식 자리에서 빠져나왔다라고 하는데 정말 아주 제가 이걸 갖다 설명하는 것도 상당히 좀 쉽지가 않네요. 예. 자, 이제 항상 이런 상황에서 더 문제가 되는 것은 회사의 대응입니다. 2차 가해까지 있었다는 겁니다. 이어서 들어보시죠. 법은 대충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저는 계속 회사를 다녀야 되는 상황이에요. 신고하고 싶었지만 제 긍정적인 상황 때문에 그냥 참고 다니려고 했어요. 인사 담당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그때 회식 자리에서 있더니 거기 사람들한테 다 들었다 그러면서 이사님은 정말 착하신 분이다. 그날 술을 많이 드셔서 기분이 좋아서 그러셨던 거다. 그 말만 하시고 그냥 가셨어요. 한 달 뒤에 저만 단독으로 업무 평가를 하겠다고 메일이 온 거예요. 자, 업무 평가를 하겠다는 메일이 왔고 팀장과 면담을 했는데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아, 같이 일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나가라는 걸까요? 그런 식의 압박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제 제작팀이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서 여직원에게 말을 들어보니까 아까 들으신 것처럼 본인은 뭐 사정이 있어서 참고 넘어가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열흘 정도 지나서 인사 담당자가 찾아와서는 느닷없이 이사님이 정말 착하신 분인데 그날 술이 많이 취하신 것 같아서 그랬다. 이 얘기는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거기서도 끝난 게 아니라 그럼 잘못했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한 열흘 있다가 갑자기 인사 면담이 있다라고 메일이 와서 면담을 했다는 겁니다. 면담 자리에서 일하는데 좀 자발적이지도 못하고 소통도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같이 일하기 힘들 것 같다. 나가라는 얘기잖아요. 예. 너무 자기로서 너무 억울한 사람에게 더 억울한 일을 하게 한 것 같아서 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서 회사에 이 직장 내 성희롱이다라고 신고를 했답니다. 그래서 2차 면담을 했고 다시는 당신은 그런 적이 없다. 내가 무슨 자발적이지 못하냐라고 항의를 했는데 회사에서 받아들여주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부서 이동을 해라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 피해자가 느끼기에는 이사가 또 인사 관련 일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게 좀 공론화되고 좀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아예 좀 입막음을 하려 한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직장 내 성희롱 신고를 했다고 했잖아요. 영상이 있잖아요. 영상 예. 누가 봐도 뭐 100% 아니겠습니까? 뭐 성추행이라든지 이 성희롱이 가능해 보이는 상황인데 실제로 이 피해 여성 이 직장 내에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마 봤던 사람도 있었을 것 같은데 별 쉬쉬하는 분위기. 왜냐하면 직장 다녀야 되니까요. 예. 그래서 본인이 직접 증거를 찾기 위해서 이 식당에 CCTV를 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겨우겨우 사정을 해서 CCTV 영상을 구했다고 하고요. 결국은 이제 이 영상 때문에 징계 정직 2개월 받았다고 합니다, 이사. 그런데 이제 문제는 CCTV 없었으면 아마 안 됐을 것이다라는 게 여성의 얘기고요. 본인이 이제 정신과 치료 같은 게 필요해서 유급휴가 3개월을 요청을 했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회사 같은 경우는 가해자가 재택근무기 때문에 굳이 유급휴가 줄 수 없다라고 하고 결국 총 6차례에 걸쳐서 5.5일 정신과 치료받는 날 그날만 유급휴일을 줬다고 합니다. 아니 3개월 진단서를 받아가지고 쉬겠다고 했는데 5.5일? 그러게요. 그러니까 정신과 상담 받는 날만 휴가를 가라. 이 지금 피해자 같은 경우도 회사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학자금 대출 때문에 좀 어쩔 수 없이 다녀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마지못해 참고 가다가 유급휴가라도 써서 그분들 안 보고 싶다고 했는데 그냥 가는 날만 상담 받는 날만 써라고 했다는 거고요. 나중에 결국 지방노동위원회에 이 부분을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를 해서 회사가 이 직원에게 그 유급휴가로 인해서 피해받은 거 600만 원 가량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나마 그래도 괜찮은데 이후 정말 청천벽력 같은 메일 한 통이 옵니다. 네, 진호위 판정서 송달받은 다음 날이었는데 메일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0월 26일자로 근로관계 종료를 결정했음을 통보한다. 그러니까 해고를 통보하는 메일이었던 거죠. 이 메일에서는 경영 악화로 인한 해고다라고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이 피해자는 그건 핑계일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는 정직 2개월 조치받고 다시 회사에 나올 건데 자신이 그때 회사에 다니고 있으면 불편하지 않겠냐. 그래서 판정서 받은 바로 다음 날에 해고한 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교수님. 항상 이런 식입니다. 항상 이런 식이에요. 성추행 그 피해자는 잘리고 가해자는 이제 또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이 또 다시 출근하고요. 지금 6개월 이상 그 회사와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실제 이 사건 이후에 그 적응 장애 판정을 받아가지고 또 이분도 마찬가지로 정신과 치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 힘든데 주위에서 좀 응원하는 분들도 많고 해서 본인은 어떻게 보면은 행정 소송을 갖다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가해자는 당연히 뭐 사과하지 않죠. 왜냐하면 본인의 어떤 그 사과를 함으로써 본인을 갖다 인정하기 때문에 더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늘 이런 식이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인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도 이런 일이 발생되고 또 피해자가 더 피해를 보는 이런 상황이니까 아직 멀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사건연구소 이어갑니다. 이 늦은 밤 한여름의 번화가 335 모여서 술을 마시고 왁자지껄 몰려다니는 사람들로 소란스럽습니다.
이미 상당히 취한 듯한 젊은 연인도 보이는데요. 큰 길가 상점 앞에 쪼그리고 앉아서 잠이 든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에게 접근하는 한 남자. 이 남자친구를 흔들어 깨워서 뭐라고 말을 하자 이내 비틀거리면서 일어나고 이 낯선 남자는 여자친구와 둘만 남게 됩니다. 오늘 사건 연구소의 키워드는 연인에게 접근한 낯선 남자입니다. 예, 2015년 수원역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당시에도 정말 떠들썩해서 저도 기억이 나는데 우선 그 시작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네, 이게 2015년 7월 13일 저녁이었습니다. 이때가 방학 때였는데요. 대학생들이 수원역 번화가에서 만납니다. 이들이 22살 여성 김 씨, 그리고 그 남자친구, 그리고 다른 일행 2명까지 모두 4명이서 만났습니다. 이날 오후 5시 반에 만나서 밤 9시쯤까지 술을 마셨는데 이 4명이서 소주 9병을 마셨다고 합니다. 그날 한 친구가 해외 나갔다가 오랜만에 돌아와서 오랜만에 만난 자리라서 다들 들뜨고 신났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상당히 취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여자친구가 바람을 쐬러, 이 김 씨가 바람을 쐬러 나가면서 그 남자친구도 따라 나와서요. 이 둘이 같이 수원역 일대를 돌아다니게 됩니다. 너무 많이 마신 것 같은데요. 많이 마셨고요. 사실 좀 걱정스러운 상황이긴 했어요. 이렇게 술을 마셔서 바람 쐬러 나왔다가 둘이 앉아서 길거리에서 잠이 든 겁니다. 근데 번화가고 굉장히 저기 뭐 사람도 엄청 많이 다니는 그런 곳이다 보니까 별 걱정을 안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정까지 그렇게 잠이 들었는데 이게 갑자기 낯선 남자가 이 남학생을 이렇게 남자친구를 흔들어서 깨웠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학생 일어나봐. 그 여자친구가 토했으니까 물티슈 좀 사오라고. 내가 그동안 저 여자친구 돌보고 있을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랍니다. 자, 과연 선의로 도와준 것이냐? 일단 이제 같이 취해 있던 그 남자친구 같은 경우는 얼떨결에 그냥 편의점으로 갔죠. 근데 가서 보니까 지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티슈를 사지 못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술집에 두고 왔다. 그래서 이제 다시 또 술집까지 가가지고 지갑을 찾아가지고 물티슈를 다시 사서 거기 갔더니 이미 30분 정도가 경과돼 버린 겁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거기 가보니까 자기 여자친구도 바로 그 남성도 아예 그냥 그 흔적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수원역 인근에서 거의 1시간 동안을 찾아 헤맸는데 결국 찾지 못하고 경찰에 이제 신고를 하게 되는데 인간의 제의를 별다른 의심 없이 선의로만 해석을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저런 식으로 당하기가 쉽게 되는 것이죠. 자, 왠지 범죄 표적이 됐을 가능성을 따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여자친구 만취 상태였습니다. 키가 150cm에 한 45kg 정도 되기 때문에 어떻게 뭔가 폭력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납치를 한다 하더라도 저항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경찰에 신고를 해서 CCTV를 통해서 좀 파악을 해보려고 했는데 용의자 특정을 위해서 수원역 상당히 번화한 곳입니다. 유동인구도 많고 사실은 또 CCTV가 정확하게 어떻게 보이는 CCTV는 찾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결정적 장면을 찾을 수 있는 거는 또 각도가 잘 안 맞아서 포착을 못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경찰에서는 인근의 범위를 좀 넓혀서 CCTV를 쭉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CCTV가 이제 잘 안 잡혔다면 이게 참 단서 잡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인근 수색을 계속 이어나갔는데 그러다가 새벽 4시쯤에 인근의 한 건물 주차장에서 이 피해자의 지갑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의 CCTV를 살펴보니까요. 아까 전에 물티슈 사오라고 했던 바로 그 남성이 피해자를 차에서 이렇게 끌고 가는 그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뒤져보니까 그 건물의 3층 남자 화장실에서 이 피해자의 왼쪽 신발이 나왔고요. 또 손거울도 발견이 됐습니다. 또 인근의 배수로에서는 피해자 김 씨의 휴대전화까지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동선을 다시 정리해보자면 이 남성이 김 씨를 납치해서 차로 이 건물로 데리고 왔고 주차장에서부터 3층 남자 화장실까지 끌고 갔다가 밖으로 나가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버린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자, 보통 이런 범죄를 저지를 때는 자기가 잘 아는 자기의 홈그라운드에서 벌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게다가 저 건물이 저녁 6시면은 아예 문을 닫는 1층 출입문을 닫는 건물이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지하 주차장으로만 드나들 수가 있었다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오후 6시, 저녁 6시 이후에는 보통 사람들이 없답니다. 아무래도 이 사정을 보고 나오니까 아주 잘 아는 사람이 아니면 여기에 들어와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원 특정을 좀 비교적 쉽게 할 수 있었고 알고 보니까 그 건물의 건설회사에서 임원으로 일하고 있었던
45세 윤모 씨가 특정이 됐습니다. 자, 교수님. 일단 뭐 납치를 했고 남자 화장실로 끌고 갔고 그러면 일단 성범죄를 저지르기 위함이었다라는 추정이 가능하단 말이죠. 그 이외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3층 남자 화장실에 가보니까 아주 그냥 그 아수라장이 돼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격렬한 몸싸움과 저항 흔적이 남아있는데 화장실 변기가 뜯겨져 있었다는 거는 그걸 잡고 이렇게 뭔가 저항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화장실 바닥 타일도 깨진 상황이었고 그래서 성폭행을 시도를 하려다가 피해자가 깨어나서 강하게 저항했고 이 두 사람 사이에 몸싸움으로 이어졌을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이 피해자 김 씨를 업고 나와서 트렁크에 싣고 운전해서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완전히 제압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우리가 있겠습니다. 자, 어떻게 됐어요, 이 용의자? 근데 수사 시작한 지 하루도 되지 않아서요. 그날 오후 5시 반에 이 유력 용의자인 윤 씨가 시신으로 발견이 됩니다. 강원도 원주의 한 저수지 인근 야산에서 극단 선택을 한 거였는데 가족과 지인들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짧은 문자 메시지만 남겼습니다. 이렇게 흉악범죄 저지르고 스스로 목숨까지 끊었는데 또 그렇다고 하기엔 그간의 삶이 굉장히 평범한 인물이었습니다. 이 건설회사 임원이었고요. 아내도 있고 중학생인 아들이 있었습니다. 성범죄 전과도 없었다고 합니다. 자, 먼저 이 사건으로 숨진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그 유족에게도 위로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예. 피해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 이 범죄를 저질러 놓고 사실은 이렇게 무책임하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좀 중요한데 이 흰색 차량, 윤 씨의 흰색 차량 그 보니까 그 당시 이제 수원 인근에 있다가 또 경희대 같은 데 갔다가 평택으로 좀 이동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갔던 곳을 찾아보니까 배수지 근처 숲을 쪽에서 거기서 피해자 김 씨의 시신이 발견이 됐습니다. 옷가지에 유류품이 떨어져 있었고요. 시신이 나뭇가지로 덮여져 있었는데 부검을 해보니까 온몸에 타박상이 발견됐고 사인은 경북 아빠 지시사 아마 목졸림 사고입니다. DNA가 몸에서 또 윤 씨 DNA 검출이 됐고요. 결국은 성폭행 과정에서 이 저항을 하자 목졸라 살해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 배수지 자체가 이 범인 윤 씨가 예전에 이 공사하려고 방문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시신을 은닉하려고 했던 것이 지금 보였던 것입니다. 제가 앞서 이제 고인의 명복을 빈다 했을 때 그 고인은 당연히 피해자죠. 예. 용의자의 명복을 비는 건 아니었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죽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사실 이미 목숨 극단적 선택을 해버린 그 피의자 용의자를 형사처벌할 방법은 없고요. 다만 유족들이 이 용의자의 가족들을 상대로 해서 이 죽음에 대한 정신적 피해를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법정에서 좀 논쟁이 됐던 부분은 이게 사망한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도 그 유가족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맞냐라는 그런 게 쟁점이 됐었는데 재판부는 어떻게 봤냐면 이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손해배상하는 게 맞는데 그 사람의 잘못 때문에 그 사람의 잘못의 책임이 이미 만들어졌고 그 책임을 유족들이 상속받는다라는 겁니다. 왜냐? 이 지금 잘못을 저지른 사람의 재산 당연히 유족들이 받을 거 아닙니까? 그 적극적인 재산을 받으면 손해배상 책임 역시 같이 상속을 받는 게 맞다라고 봐서 5억 원을 참 돈으로 되겠습니까만 그래도 유가족들에게 그나마 이거를 대상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여자친구를 두고 어떻게 보면 그 남자친구 있잖아요. 예, 남자친구가 그때 한 방송에서 그러니까 많은 이제 비난을 받으니까 한 방송에 나와서 모든 게 내 탓이다, 미안하다 이렇게 또 죄책감에 시달리는 모습도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교수님, 성범죄 전과도 없고 건설 회사의 임원이었고 중학생 아들까지 있던 이 용의자 도대체 무슨 동기로 이런 짓을 했던 걸까요? 겉으로 봤을 때는 건설회사 임원이고 그리고 이제 그 성범죄 전과가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 이런 행동을 갖다가 했다라고 한다면 그동안에 암수 범죄로 어떤 성적 행동이 있었을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경찰에 그 근거되지 않아서. 왜 그러냐면
이 나중에 CCTV를 보니까 이 윤 씨가 이 그 두 사람의 김 씨 커플이 잠들고 있는데 그 주위를 갖다가 2시간 동안 배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성범죄 목적으로 그 남학생을 갖다가 깨워가지고 의도적으로 떼어놨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보고요. 물론 이제 임원이긴 했지만은 사건 직전에 회사로부터 공고 사직 권유를 받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받은 것은 확실한데 이것이 뭐 억압된 분노가 이런 뭐 성욕으로 표출됐다 이렇게 단순하게 우리가 해석을 하기는 쉽지가 않고요. 100번 양보를 해가지고 순간적인 어떤 그 충동적인 행동으로 만약에 이런 범행을 하고 그리고 피해자를 살해하고 자기도 극단적 선택을 했다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피해자 가족은 물론이거니와 이 중학생 아들이 있는 자기 그 가족까지 이 두 집안을 갖다가 자기의 행동으로 인해서 완전히 파멸에 일으켰다라고 하는 그런 대표적인 사건으로 우리가 기억이 될 것입니다. 예. 지금도 채팅창에서 좀 약간 건너서 들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명복을 빌었던 거는 피해자입니다. 자, 오늘 사건 연구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다음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자, 분위기 바꿔보겠습니다. 첫 번째 중국으로 가보시죠. 네, 2명의 남성이 트럭 위 탱크에서 작업 중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탱크에서 뿌연 연기가 솟아오르죠. 이 두 남성은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연기는 점점 더 거세게 피어오릅니다. 결국 두 남성은 포기하고 이 트럭에서 허겁지겁 빠져나오는 모습입니다. 연기는 주변을 모두 뒤덮었고요. 1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시뻘건 화염과 함께 크게 폭발해버리고 맙니다. 와, 이거 뭐야 이거? 네, 여기가 고속도로의 한 휴게소였습니다. 거대한 화염은 미처 멀리 도망가지 못한 두 작업자는 물론이고 저 멀리 뛰어가던 행인들까지 집어삼켰습니다. 어떻게? 이 폭발이 이렇게까지 커진 이유 원인은 바로 트럭에 있었습니다. 왜요? 중탄화수소, 즉 불이 붙으면 폭발하는 화학물질이 실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새어나온 화학물질에 불이 붙었고요. 강력한 폭발로 이어졌던 겁니다. 심지어 바로 옆 트럭에는 인체에 직접적으로 해를 끼치는 독성 화학물질이 실려 있었는데 다행히 이것까지 노출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불행 중 그나마 다행입니다. 네, 하지만 이번 폭발 사고로 작업하던 두 남성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또 폭발을 피하려던 두 행인도요 화상을 입어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화재는 발생 1시간 만에 진압이 됐고 당국은 해당 고속도로를 폐쇄해서 사고 수습 또 원인 조사에 나선 상황입니다. 자, 다음은 미국으로 가보시죠. 경찰이 연기가 피어오르는 차로 달려갑니다. 교차로에서 차 3대가 부딪히는 사고가 난 건데요. 연기에 휩싸인 이 차는 충돌 여파인지 차 문이 열리지 않고 터진 에어백 때문에 안에서도 문을 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유리창부터 깨고 에어백을 칼로 잘라냅니다. 이를 목격한 행인도 달려와서 구조를 돕습니다. 아직 차에선 사람이 빠져나오지 못한 상황인데 그런 와중에 이 보닛에 불까지 붙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보닛 아직 잠깐만 보닛 불났다. 네, 결국 차는 운전석과 뒷좌석까지 불이 전부 옮겨붙은 모습입니다. 검은 연기를 뿜으면서 타오르는데요. 이 차 안에는 어린 남자아이 그리고 그 엄마가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천만다행히도 불길에 휩싸이기 바로 직전에 차에서 구조가 됐습니다. 나왔다. 네, 하마터면 정말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뻔했는데 경찰과 또 구조에 나서준 사람들 덕분에 이를 피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아이 엄마는 이 사고로 수술까지 받아야 했는데 아이는 다행히도 크게 다치지 않아서 금방 퇴원을 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세 차량의 충돌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태국으로 가보시죠. 자, 차들이 지나가고 있는 도로입니다. 무거운 짐을 실은 화물 트럭이 덜컹거리며 지나가는데 갑자기 도로가 와르르 무너집니다. 무너졌어. 자, 그리고 이를 미처 보지 못한 뒷차 부서진 틈에 앞바퀴가 콕 빠져버렸는데요. 아이고야, 어떡해. 아이고. 자, 부서진 틈도 꽤 컸습니다. 폭이 1.5m가량이나 됐고 깊이는 무려 8m였습니다. 심지어 이 도로 밑은 물이 흐르는 깊은 호수라고 합니다. 앞바퀴만 걸려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안에 빠졌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던 겁니다. 사고 차량은 크레인에 연결해 조심히 옮겨갔는데요. 이 사고로 차량 하부가 크게 파손이 됐지만 다행히 운전자는 다친 것 하나 없이 무사히 빠져나왔다고 하네요. 당국은 사고 원인으로 중량을 초과해 짐을 싣고 다니는 트럭을 지목했고 트럭이지만 주민들은 이 부실한 공사에 더 문제가 있다고 공분했습니다. 맞습니다. 다음은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 함께 보시죠.
음식 배달원이 현관문 앞으로 와서 포장된 음식을 살포시 놓습니다. 저녁 식사를 위해 이곳에 사는 가족들 맛있는 타코를 시킨 겁니다. 자, 그런데 저렇게 사진까지 찍어서 보내줬는데 음식을 가지고 나온 가족 당황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일까요? 분명히 배달이 완료된 음식이 사진까지 받았는데 눈깜짝할 새에 사라져버린 겁니다. 아이고야. 문 앞에는 쏟아진 음료 컵만 덩그러니 떨어져 있습니다. 누가 들고 튀었구나. 가족들은 갸우뚱해 가면서 현관문 앞에서 떠나지를 못하는데 아이고 이거. 자, 범인 영상 속을 보면 범인이 있습니다. 배달원이 떠났죠? 그리고 얼마 안 가서 곰이 나타났습니다. 설마. 어슬렁어슬렁 현관문으로 다가오고 저게 먹는 건지 어떻게 알고? 포장된 음식을 입으로 덥석 물어버서 곰은 한 가족의 저녁을 날로 훔쳐서 숲속으로 그대로 사라져버렸습니다. 먹튀네. 뭐 사람이면 신고라도 하는데 저걸 어떡합니까? 신고도 못하고 그저 어안이 벙벙했다고 하는데 이날 곰이 훔쳐간 음식 45달러, 우리 돈으로 6만 원 상당의 음식이었습니다. 다행히 배달업체에서 못 드셨으니까 환불해드리겠다라고 해서 돈은 돌려받았다고 합니다. 저 동네가 원래 곰이 자주 나타나는데 음식까지 훔쳐간 건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 픽 주인공 역시 동물입니다. 캐나다로 가보시죠. 네, 계단 위에서 강아지가 애처로운 눈빛으로 멈춰 서 있습니다. 내려가고 싶은 건데 길을 막아서 있는 이 고양이 때문에 움직이질 못하고 있는 겁니다. 밀고 가면 되잖아. 이 보호자 응원에도 강아지는 그저 고양이 눈치 보기에 바쁩니다. 영상 한번 보시죠. What's wrong? Bossy not letting you come downstairs? Just come. Come on. Bossy, let him down. You are so much bigger. Just come on. 네, 고양이는 눈치 보던 강아지에게 이렇게 양펀치까지 한 대 날렸습니다. 결국 한 대 맞고서야 강아지는 계단을 내려올 수가 있었습니다. 아유 진짜. 네, 이뿐만이 뭘 눈치를 아닙니다. 봐. 그동안 얼마나 당하고 잡혀 살았으면요. 누워있던 방석도 고양이가 오니까 그냥 덥석 내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고양이도 잡혀 살아? 이런 아유. 상황이 아주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발라당 누워서 꼬리를 살랑살랑 흔드는 모습입니다. 양아치. 네, 강아지는 이렇게 항상 고양이 등살에 못 이겨서 열이면 열 양보를 한다고 합니다. 누리꾼들은 안쓰러운 강아지 모습에 지는 게 곧 이기는 거다라면서 위로를 전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예,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행복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별이 6개 반, 4반, 6반 저녁 6시 반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